지난주 퀴즈인데요.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우선 보시면, 어, 성산유 나눔재단 성산할머니 복지재단인데, 계신가요? 여기 재단이라서 이사회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내도하셨을까? 그 다음에, 여기 철폐연대를 보시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서로 답이 다 달라요. 이사회가 한 분은 1회라고 쓰셨고, 한 분은 2회 이상 6회 미만이라고 쓰셨는데, 어느 게 맞는지, 그다음에 정기총회나 의사협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쓰셨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좀 다르게 쓰셔서 각자 이해하시고 있는 거를 좀 어, 통일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논리학회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 안으로 표시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음, 협동조합도 이게 해당 없으면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그 이건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보통은 이사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철폐연대 여기서는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감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2일 내지 5일 하셨던 분들 실제로 감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경우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겠어요? 내부 감사가 이렇게 2일 내지 5일 정도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내부 통계는 이렇게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선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여기랑 관련돼서는 우선 오래된 신문인데요. 음, 이게 언제 거냐면 2020년이니까 2년 전 건데 이분이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써 있지만 그 카페를 운영해서 굉장히 어, 그 여기가 보시면은 예산회계 그다음에 각 복지회계 조달교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4차에서 사회복지법인에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사회복지법인 아닌 분들도 여기서 보시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카페에 가입하신 분 채팅방에서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이 카페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가보셨는지 아니면 네. 그 가서 여러 가지 찾아보십시오. 좋은 게 많이 있을 거고요. 어, 작년에는 이분이 작년 4월인가 강의하셨던 게 있는데 올해 좀 바뀐 거가 있어서 바뀐 거로 할 거고요. 사실 사회복지법인 아닌 분들도 많은데 이걸 하는 이유가 사회복지법인 회계가 정부회계랑 비슷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들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철폐연대 아니면 시민 거든요. 언론 시민 이런 데서는 지금 회비라든지 회비를 운영하면 별로 이렇게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 대신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렇게 보겠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들은 여기 지금 오늘 배우는 사회복지법인처럼 그 정부가 돈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면 우선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데가 이게 사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우선 시설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법인이라고 나눠 있습니다. 그 시설법인이 뭐냐면 사회복지 시설들을 운영하는 그 법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법인 본부가 있고 그 산하의 복지시설이 한 군데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몇 군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법인이라고 하는 데들은 이런 사회복지 시설을 하는데 운영하지 않고 그냥 모금해서 지원하고 이런 데들만 합니다. 어, 굿네이버스라든지 기아대책 이런 데 보면은 거기가 사회복지법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법인들도 있는데 어, 그 이 지원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들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거의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여기는 거기 정부가 거의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정부가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가 아산사회복지재단인데 여기는 복지재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사회복지법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그냥 민법상의 법인인데 복지재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이렇게 8장이 있는데 그 아마 내용은 몇 시간씩 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간단한 거 그래서 스킵해서 해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회계 관련 법령하고 규칙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결산 과정을 보고 회계 절차를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의 내용들이고요. 회계 일반을 보시게 되면 우선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들은 이게 국가 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국가는 이게 정무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중앙부처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쓰는 것들이 이런 법률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서울시 같은 데가 이렇게 법령이 돼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이런 법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 관련돼서는 그 지금 이렇게 지방재정법 앞에 나와 있던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들이 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회계 관련 훈령, 그다음에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 시설인데 오늘은 주로 이쪽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보조금 관리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오늘 민간이체계도 잠깐 보일 텐데 그것도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걸 오래된 건데 인천시 거를 가져왔는데 어, 저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업 자기 돈 가지고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 요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요거로 이제 계약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이 될 거고요. 어, 보조금을 받는 데들은 요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인천 거라서 이렇게 인천에 대한 보조금
조례, 뭐 교부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에 있는 단체들은 이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은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음, 지방자치단체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그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를 바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세출 세액 집행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보조금을 받는 데들의 경우가 좀 그 여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법에 인해서 시설회계가 있는 데들은 우선 법에 요거는 어,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 요거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명확성하고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하기 위한 것이 그 규칙의 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증빙 서류는 여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 카페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배웠지만 어, 지출 적립표 같은 것들 여기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 원인을 할때 급여는 뭐 보수령 순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별로 쭉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인데 보시면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엄정성도 넣어놨는데 그걸 보셔서 명확성이라는 게 여기 말이 좀 멀겠지만 음, 고치는 것, 어디다가 삽입하는 거, 삭제하는 거, 그다음에 고치는 거, 그다음에 도말이라는 거가 그 지워서 하는 것들. 그래서 금액 정정은 불가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2천만 원 이상 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 경쟁 입찰을 시켜라 뭐 이런 것들이고 투명성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 서류 이런 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이고 기명 날인 한마디 이렇게 해서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거는 그 외부에다가 지금까지 배웠던 외부에다가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거랑 다르게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분류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다시피 회계 분류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회계학에서 얘기할 때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우선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현금회계고요. 그다음에 그 소모품이나 이런 그 물품을 관리하는 회계가 그 물품회계고 그다음에 재산회계라는 게 고정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 고정자산 같은 거를 관리하는 거가 재산회계 그다음에 채권회계라는 거는 돈을 받을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해놨습니다. 사실은 복식부기에서는 이게 하나가 다 들어가서 안에서 들어가는데 단식부기 비슷해서 이게 단식부기 하나고 그 다음에 이거 따로따로 하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정부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회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 그 무슨 어느 목적에 따라서 다 설정해 놓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공개 특별회계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독립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들인데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이렇게까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적용 하는 것이 뭐냐면 우선 사회복지 법인들은 사회복지 사업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이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제도의 규칙을 정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없으면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하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령들이 이제 법하고 시행 규칙들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규칙이 있고 또 연도별로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사업부별로 아동사업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별로 발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보조금 후원 주체가 정한 것들이 있는데 뭐 국가보조금이면은 국가보조금에 사는 거, 지방보조금이면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공동모금에서 받았으면 공동모금의 배분들에서 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정한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혹시 교부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가 있으면 또 이것도 적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령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 시설이 노인복지에 관한 거가 되면 노인복지부도 될 거고 아니면 장애인 관련 것이 되면 또 장애인 관련 복지부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이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집행한다는 정산 같은 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계약 같은 것이 없어서 큰 금액 같은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이 따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사 및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을 따라보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퇴직급여에 관한 거는 퇴직급여 보장법에 할 거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은 이런 법률들 그다음에 법인세나 원천세 같은 것들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당되는 법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책임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의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용도외로 사게 됐으면 첫 번째는 개선 명령을 내고 두 번째는 시설적 교체고 3차 위반하더라도 시설적 교체에서 이런 제재조항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회계에 관한 것인데 회계 말고도 굉장히 제재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보시다면 이거는 최 과장님이 이렇게 했지만 이게 앞으로 거를 예측하는 것들도 있지만요. 우리 단체 후원금을 냈다든지 보조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영어로는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회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집행기준이 굉장히 많아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제도의 규칙 이해를 다시 나올 텐데요.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아까는 엄정성이 있었는데 엄정성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본다는 것이고 여기 사례인데 유령 사무실에서 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고 3천만 원짜리 카드 수기 전편하는 것들이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를 보시면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영리법인들이 정부의 회계연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는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30일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는 교육부에서 교육부 여러분들 학교가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까지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련된 것들은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이렇게 합니다.
회계연도 부분을 여기 이제 어, 말은 이렇게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기준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통장의 수입하고 지출이 찍힌 날 기준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좀 오래된 건데 2019년 12월 15일에 5천만 원이 입금돼 있다면 이거를 집행하려면 2019년도에 그 집행을 해야 되고요. 2020 만약에 그 다음 2020년에 1월에 5천만 원이 됐다면 이거는 20년에 된다고 해서 여기 발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음, 지난주에 배웠던 회계상의 발생이랑 좀 다르게 통장의 수입하고 지출이 발생한 날 가지고 회계연도를 구분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사회복지법인 회계를 보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 처음 보긴 할 텐데 그 우리나라가 그 사회복지 회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교법인 회계, 학교법 회계는 더 독특한데요. 그 여기는 이렇게 어, 법인 회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회계라고 그래서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수익사업회계라고 해서 법인에서 어떤 수익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좀 뒤에서 나오겠지만 시설에서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이 법인에게서 지출할 전화요금을 핸드요금을 납부하고 이거는 여기서 돈을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설 보조금 가지고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 그것도 보면은 원래는 여기서 부담할 건데 여기서 부담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회계하고 시설회계하고 하나만 하는 거 그것도 사회복지회계에 그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봉사하고 있는 그 단체 이름도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 선인릉 쪽에 사회복지법인 단일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법인회계가 있고요. 시설회계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뭐 장애인 학교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설회계가 한 12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수의사업회계라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시설회계에서 있는 그 아동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사업 외부의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뭘 만들어주고 돈 받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익 사업이 될 거고요. 어, 그, 다른 얘기인데 의료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수익 사업하는 걸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사회복지 사업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합니다. 그게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그 청평에 가면 통일교육을 하는 실버 타운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자금하고 그다음에 실버타운에 입주한 이용객들로부터 그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형의 실버타운이 있는데 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영리법인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가평에서 가평군에서 지정한 게 뭐냐면 이 법인에게하고 시설에게 구분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시설 명령을 받아서 두 개로 구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이 이걸 따로따로 하도록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은 보시면 우선 첫 번째가 뒤에 나오는데 1번 법인에게와 수의사업에게는 돈을 주고 받고 있을까요? 뒤에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뭘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이거는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한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우선 보시면 그 법인회계하고 소액사업에서는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잠깐만요. 요거 두 번째 거는 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 같은 법인사내 시설끼리도 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각각 회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A 시설에서 B 시설로 돈 받기 주고받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고요. 어, 세 번째가 법인하고 산하 사이에서 하는 건데 그 요거는 보시면 돈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거는 몇 가지만 되고 거의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가능하고요. 이건 안 되고 돈이 이렇게 오는 건 가능한데 여기서 가는 거는 그 몇 가지 예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도 좀 비슷해서 이렇게 여기가 주로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들인데 여기서 받은 것들을 여기서 받은 걸 이쪽에 쓰는 거 안 되게 하는 거고 여기서 받은 거를 이쪽에 보내는 거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부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는 건 되는데 그 어, 이 시설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 그거는 법인 전출금인데 이게 어, 장기 요양 기간인 경우만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에 자연적인 면에서 개복수가 필요할 때 이때만 여기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재무회계처 요약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오래됐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 시설의 회계가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보조금을 지급한 데서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법인에게서 내려가는 거 가능한데 밑에서 올라가는 거 안 되고 시설에게 갔다 왔던 거 안 되고 법인에게하고 수익사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결산인데요. 이거 아마 쉽게 하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 같은 어린이들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게 예산 작업이고 그거를 이렇게 수입자 거 지출하는 것들을 이렇게 장부 개념 맞고 그다음에 이거를 예산에 따라 쓰는 하는 것을 결산 작업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 회계에서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출납부가 있고 결산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큰 데들은 복식보기도 하는데 작은 데들은 이렇게 그냥 수입 지출만 해서 단식보기를 합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그 저기 규칙에서 보시면 이렇게 1회계연도가에 수입하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세입 세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부회계에서 쓰는 말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입 지출이 맞는데 정부에게 써서 세입 세출이라는 걸 썼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외부 회계감사하는 회계사들은 이 예산 쪽은 잘 몰라요. 모르긴 하는데 그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쪽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회계나 자율복지회계 이런 데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지출하는 거는 거의 지출할 수 없어서 통계가 예산으로 통제가 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어떤 시설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시설에 대해서 후원금 받은 거 그거를 후원금 통장에서는 별도로 하고 그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 이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원금 받은 것들도 다 예산에서 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새로 한 것들인데 그 저기 최 과장님이 어떤 뜻으로 이거 했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지금 수익금 이런 것들을 원래는 수익금이 들어왔으면 이거를 반납할 때 그 고지서 같은 걸 만들어 놓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명의 통장을 넣어서 그 유용하는 것들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보시면 그 어떤 시설에서 원장님이 새로 왔는데 그 저 여기 현관 입구가 맞을 것 같아요. 현관 입구에 목재로 하단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 재산조성비 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 없는 그 화단 공사를 했을 때 이때 보면은 그 예산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어서 그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예산의 목적의 다양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랍니다. 그 목적의 사업, 이건 다시 좀 말씀드리는데, 보조금 같은 것들은, 교부 조건에 따라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후원금이 지난 시간에 크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따 좀 나오겠지만,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던 것들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면 써야 되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에서는 간접비는 50% 이내 써라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금이라는 게 있으면 그 위탁 협약에 따라서 용도에서만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출연금 같은 게 있으면 그 이제 그 조례나 역청과의 목적이 맞는지 이런 걸 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걸 돈을 줄 때 그 용도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라는 것이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산의 종류는 국가 예산이랑 비슷한데요. 사회복지법인들은 11월, 12월 말쯤에 그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것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 정부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가 경정 예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연도 도중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들, 그것들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준예산 요거는 이것도 정부에게 걸 가져왔는데 예산을 이제 수립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것들을 준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부에게 지방자치권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추가 경정 예산이 뭐다, 준예산이 뭐다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 정부에게 걸 보시면 준예산 보시면 국회가 보통은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는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12월 31일까지 예산안 요구되지 않으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동결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그 준예산인데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우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이제 내년도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데서 우선 지침 같은 거를 주고요. 그다음에 각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예산편을 지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법인에게 시설회계 수익사업별로 예산을 하고 나서 이걸
이제 시설 운영위에서 한번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아닌 데들은 이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사회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사가 다음에 예산 같은 거를 수립하는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시 판정 사항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 음, 전년도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사회복지법인들은 여기서 나오는 시군청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거의 그대로 받아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펼쳐보할 서류는 보면은 규모가 큰 데들은 복식후기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식후기 할 경우에는 그 여기 추정재무제표, 추정수리계산서 같은 게 없이 좀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예산 과목인데 우선 법인 거는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라는 그것이고 그거에 따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회계 중에서 생활시설, 그러니까 입소해서 하는 것들은 시설에게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 할 거고, 그 다음에 복지관은 복지관은 시설회계 세입세출에 따로 있어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시 어린이집 시설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하나지만 법인 거, 생활입소시설 거, 복지관 거, 그 다음에 어린이집 거 이렇게 될 거고 또 학교별로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하나가 예산 과목을 새로 만들 수 있나? 보통 사회복지법인 아닌 경우에는 예산 과목 같은 것들을 시설에서 막 임의로 만들 수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딱 정해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서 만들었던 거 이것대로 해야 되고 지방자치 승인 받으면 승인 받은 후에 일부 항목을 시설에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무대로 조정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에게로 전출이 가능한 거는 장기요양 시설인 경우가 법인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같은 법인 안에서 타시설의 자연주기나 개발수가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거, 이것만 가능합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요, 형사처벌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시설 예비비 같은 걸 보면은 예비비는 우선은 이게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우선 이것들을 써서 보시면 그러니까 예산 총액의 1% 정도만 예비비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예비비는 인건비 이런 예비비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요구 할수 있는데 이때는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만들어서 이사장하고 시설장의 결재를 받고 나중에 한다면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적립금하고 준비금이 있는데요. 우리 처음 배우는 분들은 좀 용어가 어려울 텐데 다시 합니다. 지금은 좀 잘 들리세요? 이 적립금하고 준비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는데 어, 적립금이랑 준비금이 말이 좀 다르긴 다른데요. 이게 또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보는 거는 복식부계가 아니라 이게 시설에서 쓰다가 돈이 남으면 그거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남은 것들을 지금
그 이제 남은 것들을 별도에 나가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복식부기가 아니고 어, 그 단식부기에서 통장에서 남은 돈을 따로 이렇게 어, 그 예치해놨다가 다른 데다 쓰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그 시설에게는 적립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이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 요양기관하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적립이 가능한데 이거를 그 적립에서 결국 법인에게로 올라가는 식이 돼서 적립금융 준비금은 장기 요양기관하고 어린이집의 경우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이외에 다른 데들은 돈이 남은 것들을 결국은 그 다음에는 넘어가니까 이게 그 일반회계에서는 잉여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잉여금, 적립금, 준비금이 거의 좀 비슷한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잉여금이라는 거는 어디다가 별도로 한 것이 그 예치한 것이 아니고 적립금이나 준비금은 따로 이렇게 용도로 다시 한 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을 한번 적립금, 준비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 있는데 이것들 보통 보면은 여기 추가 예산이 증액하는 데들 있고 경정 예산은 이거를 바꾸는 것들인데 보통 합쳐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고요. 사회복지법인들 많이 본 건 아닌데 보면은 보통 12월 달에 가서 원래 1월 달에 12월 달에 만들었던 본 예산하고 막 상당히 많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추가 경정 예산들을 이사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가보면 추가 경정 예산하고 그다음에 실제 결산하고 거의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뭐 이렇게 수입이 현재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지출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은 원래 하고 나서는 게시판하고 그러니까 시군구의 게시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게시판하고 인터넷에다가 공고를 하라는 거고 예전에는 세입 세출만 개요만 했는데 2012년 8부터는 세입세출 명세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관항목 바꾸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가 예산에서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관항목이 있는데 관이나 항목 같은 거 할 때는 운영위원회하고 의사의 의견을 해서 이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목에서만 바꿀 때는 그 이사장하고 시설장 자료로 할 수 있다는 거라서 이것도 그, 저, 이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아마 할 거고요. 이게 없는 데들은 어떻게 할 건지는 각 단체의 회계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의 규정에 따라서 관항목 적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교회가 이 관항목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하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 받지 않는 데들은 각 단체의 회계 규정이나 이사회에서 승인 같은 걸 가지고 한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결산은 이제 12월 말에 가서 하게 되는데 우선 보시면 결국은 뭐 결산에서 내부 운영위원회가 법인이사회 하고 나서 웹에다가 인터넷 공개를 합니다. 그것이 3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뭐 이렇게 공개하게 되는데 이거 뿐만 아니라 이번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의한 것들을 배울 텐데 이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거 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결산 공고하는 것이 따로 또 있습니다. 결산은 뭐 이렇게 결산 이렇게 법인하고 시설별로 각각 만들어서 이거를 시설 운영에 보고하고
이사회 보고하고 의결된 거를 다시 그 공고하고 이렇게 됩니다. 결산 보고서는 아까 것도 비슷한데요. 복식 보기하는 데들은 굉장히 많고요. 단식 보기하는 데들은 어, 어디 갔죠?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 여기 이런 것들을 좀 안 할 수 있다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조그만 데들은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 그 내부 감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은 원래 그 연도 시작하기 전에 그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거는 연도 도중에 필요할 때 만드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모든 수입 지출 같은 것들은 예산 범위 내 사용만 해야 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우던가 아니면 관항목 전형의 방법으로 변경했어야 되고, 예산서는 그 정부가 정해준 세입설정 예산 과목으로 해야 되고, 없는 것을 할 때는 지방단체 승인을 받아서 해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연말 결산을 하는데 3월 30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내는데 보통은 1월 말 2월 정도까지는 다 해서 냅니다. 그다음에 2012년 벌써 10년 전에 그 바뀐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감사라고 하는 게 회계 감사가 아니라 그 법인 내부의 감사. 보통 사회복지법인도 감사가 2명이 있거든요. 2명의 감사를 받으라는 거고, 가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지출 실물을 보시면 보통은 이제 보시면 여기서 우선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의 경우에는 인사 관련돼서 재정 보증을 하는 것들이 좀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표이사고 시설장이 이제 돈 들어오는 거,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래서 수입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돈 들어오는 거를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지출원이 지출하는 거를 따로 하는 사람이게 되는데, 한 3차인가 2차 때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시설이 2개 따로따로 있으면 시설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이거를 2개를 겸해봐도 되느냐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을 감독하고 있는 그 관할관청이랑 협의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재정 보증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고요. 수입이라는 거는 우선 여기서는 후원금 받는 거를 얘기했는데, 우선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거는 만약에 현금이 가져왔으면은 그 다음 날까지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 예금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 수납은 뒤에 나오겠지만, 후원금을 접수하게 되면 영수증을 발급하라는 것들이고, 여기서 보시면 온라인으로 혹시 그러니까 직접 통장이 들어왔으면 그거에 대한 영수증도 발행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후원금 전용 계좌를 따로 구분을 해서 지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리법인들은 계좌가 별로 많지 않은데, 비영리법인들은 돈이 꼬리가 붙어 있어서 자체 자금, 그다음에 후원금, 그다음에 보조금별로 통장들을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긴 조금 이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좀 넘어갈 것 같고요. 포상금 받은 것들은 포상금 받은 거는 예산에다 편성하지 않도록 화살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저기 보조금하고 또 그러니까 공모사 그러니까 이런 공동모금이나 다른 데서 한 것별로 통장별로 다 따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통장들이 이렇게 회계별로 법인에게 시설에게 수익사업도 있고 또 하나가 후원금 통장 따로 그다음에 보조금 받았으면 보조금 따로 이렇게 다 통장을 따로따로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돈을 받았는데 그저 환불해 줄 경우에 보시면 어, 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3일 전에 5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 오늘 이제 봐서 그걸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1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자기는 10만 원에서 90만 원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럴 때 보시면은 그게 과언합인데 이때는 지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입해서 마이너스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지출하는 것들은 그 이제 법적 근거들이 어, 기본적인 것이 여기 회계 규칙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어, 용도가 지정된 후원금하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조금 국가 보조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이쪽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어, 이제 보시면 어, 처음에는 이거를 원인행위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집행품이라는 게 있어서 내부 그러니까 품위서나 청구서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재무관의 지출행위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적격 그 지출증명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만 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카드 매출 정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출결의서에다가 도장을 찍고자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여기 소득세법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소득세법만 아니라 적격 지출 증명을 법인세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아까랑 비슷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집행품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무관의 지출결의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출을 하라는 것이고 혹시 계약 같은 것이 있으면 여기 집행부에 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검사 검수하고 그다음에 청구가 오면 그다음에 지출해라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보시면 품위하고 할 때 보면은 여기 일반 지출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증명으로 그 원인행위라는 걸 만들게 되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가격조사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년계약서를 받아서 그 진행을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품위서가 이렇게 우선 기한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간이 이렇게 물품 매입에서 간이 품위 양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행위하는 것들을 보시면 처음에 이거를 이제 각 부서에서 담당해서 만들고 팀장에서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 재무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여기서 나왔던 여기 지출원리 행위라는 것이 되고요. 그것까지 하고 나서 그 원인행위부의 발의를 2월 3일 날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원인행위부에다가 증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이 나갈 때는 여기 지출원에서 돈이 언제 나갔다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샘플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 구입할 때 지출결의서고요. 여기 아까 앞쪽에 보시면 원인회계 시의 그 서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월급 같은 것들은 보수명세서 수당 같은 것들은 뭐 추가금융 명령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인부 고용했을 때는 지급조서 이런 것들을 내야 되고 뭐 전기요금 수당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돌아가진 않겠는데 그저
원인에게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방법을 보시면 그 예금 통장이 이거나 전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새 가급적 보시면 요새 소액현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액현금은 가지지 않고요. 전부 다 통장에서 하는 게 가장 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소액현금 100만 원까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걸 안 하는 거가 현금 사고가 안 나는 방법입니다.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좀 나왔지만 요새는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 말고요. 일반 쪽에서 보시면 각자가 신용카드를 먼저 지출을 하고 그거를 청구해서 받는 방법 이것도 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각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견적서라는 거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금액이 200만 원 미만까지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고요. 아주 오래전에 삼성그룹에 있는 임원한테 들었는데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자체 자금이니까 이렇게 정부처럼 까다롭게 하지 않는데 적어도 지출할 때 인터넷에서 뭘 산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검색을 해서 내가 이걸 사서 지출하는데 이거 보다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았다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증을 해서 그 중에서 동일한 품질의 것이면 비싸게 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제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보조금을 쓰는 일반 경우에도 스스로 내가 비싸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 서류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앞에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렇게 계약 체결할 수 없는 거는 200만 원까지는 계약 체결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견적서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인데,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우리가 비싸지 사지 않았던 것들을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는 것들인데 이거는 신용카드가 생기고 나서 좀 것들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도 있는데 이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과거에는 이게 없다가 생긴 것들인데 그러니까 집행품위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나서 구매 요청을 하고 납품받아서 검수하고 호텔에 지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급금이라고 계산금이라는 것들은 상급금은 돈을 이제 미리 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상급금을 줄 수 있는데 일단 규정상은 이렇게 상급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계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계산금이라고 합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후원금을 낸 분들한테 연일에 개인들한테 이제 보내게 돼 있고 또 간행물이나 홍보지 같은 데다가 후원받은 사람들을 써서 보내는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퀴즈에도 나왔지만 비지정 사회복지법인의 비지정 기금이라는 것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거는 시설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용을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자산 취득비는 토지 건물 이외에 시설에 관한 집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나 법인에게 제출금, 부채상환금 이런 것 예비비는 사용 금지하고 업무 추진비 중에서 후원금 모집 등의 운영비 같은 것들은
15% 보면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자세한 거는 여기 가보시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후원금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여기 거를 좀 보시면 여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15%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기부금 편법에서도 기부금 행정비로 쓸 수 있는 거가 15%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 후원금 모집에서 쓸 수 있는 게 운영비, 회비 이런 것들을 그 15%쓸 수 있다는 거고 이 보건복지부가 엄청 까다롭게들 하는데요. 후원금 받아가지고는 토지 건물 사면 안 되나요? 여기는 그렇게 후원금 받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지정 기분 가지고는 지정 후원금을 할 수 있는데 비지정 후원금으로는 이런 집기나 장비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토지 건물은 못 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품 관리라는 것들이 일종의 사무용품이나 저기 수거품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얼마 가지고 얼마 썼다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또 재물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비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품을 보시면 우선 소모품이라는 게 있고 비품이 있는데 50만 원 미만의 것은 소모품이고 5인 파티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소모품이고 1년 이상 된 것들은 어, 계획적으로 비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회계 처리 자체는 그냥 지침을 써서 하는데 관리들은 이렇게 따로 하도록 하는 것이 물품 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연수는 이게 복식북에 쓰지도 않으면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태블릿은 4년, 데스크탑은 5년, 노트북은 6년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적격증빙이나 마찬가지인데 적격증빙은 현금 영수증, 세운기 안에서 신용카드 매달 정보 이런 거를 하라고 지난번에 배운 거라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득세법에도 있지만 법인세법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운기안서, 그다음에 부가가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증명,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적격 증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적격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농업인으로부터 받을 때는 영수증을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발행하지 못하는 정부나 지방자치 이런 데서는 영수증 없는 거죠.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데들은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도 적격증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예외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지출할 때도 보시면 우선 이제 회계가 담당하는 사람들은 재정 보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처음에 원인행위가 있고, 그러니까 집행품위가 있고, 그다음에 지출 명령을 하고 나서 증빙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것들, 보조금 후원금 이런 것들은 용도에 따라서 통장도 따로 계산을 하고 수입 지출 같은 것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실무인데요. 지난번에 했겠지만 우선 보조금은 이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공동모금이라든지 거기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거를 제약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꼭 그거를 필요하게 되고요. 우선 보통 할 때 보면은 인건비는 보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현금
현금은 안 되고 계좌로 입금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보조금 전용 카드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 원 넘어가면 약식 계약서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 산출 기초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금연여세 같은 것을 반드시 첨부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별도 통장으로 보조금은 보통 교부하는 데서 따로 통장을 개설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예외하고, 또 하나 많이 아시겠지만 보조금이 나오기 전에 집행한 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만 아마 미리 좀 양해를 사전에 미리 허가라든가 아니면 양해 같은 걸 받았다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제가 국민은행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보조금 받기 전에 나갔던 것들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거기 보시면 교부 결정 전에 한 것들은 거의 안 됩니다. 보조금 지출할 때는 지출 결정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인출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안 되고요. 체크카드별로 하나씩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통장하고 회계장부 지출결서 이런 것들을 다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뭐 아까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집행할 때 가격조사나 원가계산 같은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할 때는 사전에 승인받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때 보통 100% 주는 경우는 없고 자부담을 몇 퍼센트 하라고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뭐 몇 퍼센트 그거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그걸 사유서를 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처음에 보조금을 받을 때 이거를 보조금을 자부담을 쓰기로 했는데 자부담을 쓰지 않았더니 구청에서 다 이거 회수하겠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단체들도 봤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적격증 그러니까 간이사업자 위에는 이건 안 된다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산기준표 같은 걸 보면은 강사료 같은 것도 이제 강사료가 어떤 사람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집행 기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지켜서 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교부조금 이런 거 하게 되면 보조금을 보조금 결정한 걸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 승인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자비를 변경하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처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았으면 30일 내다가 지자체나 뭐 국고 이런 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잔액 같은 것들도 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 자료는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서류를 다 써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 결정이 늦어서 미리 썼을 경우에는 사전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을 부족하게 했을 때는 또 부담할 것도 교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조금을 받던 교부했던 데랑 먼저 거기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협의하고 승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도점검 이거는 작년에 없던 것들인데 올해 새로 넣었던데요.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이런 지도점검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것들은 이 다음 걸 보시면 이게 지도점검할 때 어떤 것들을 공무원들이 보는 건데, 그러니까 30일 이내 냈냐, 자부담을 준수했나,
사용 목적으로 사용했나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들인데, 그다음에 통장 인출 절차하고 회계 지출하고 일치하나 이런 것들 다 봅니다. 돈 남은 것들은 반납했는지. 근데 보시면 전용 카드를 안 한 것들, 뭐 영수증 쪽수 번호하고 이렇게 맞는지, 그다음에 내부 결제는 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 보관 사업이라서 넘어가고요. 그 증빙 관련 거랑 보시면 우선 보시면 증빙 이력가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세운기한서 같은 거 보시면 거래가 없거나 거래 금액이 부풀린 세운기한서를 포토샵 등으로 만들어서 첨부한 경우가 한 40% 정도 되고, 계좌 이체 없이 이체증을 위조한 경우,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 서류도 뭐 위조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 다 그 뽀록이 나게 돼 있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질적 안 받도록 완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처벌받는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보시면 이것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종합공사는 일단 2천만 원 이하의 경우가 수의계약이 되는데, 우선 종합공사는 2억 이상의 경우가 수의계약이고 전문공사는 1억, 그다음에 전기공사는 8천만 원. 요거 발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면은 견적서가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급적이면 아까 삼성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 이하짜리들도 두 개를 붙여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거는 예전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들인데 가격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가 계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가 이 강사분이 만들었던 카페에서 여기 아까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쭉 다 써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격 조사 이런 것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계약서 보통 계약서 할 때는 정부 계약들이 보시면 이렇게 일반 조건 두꺼운 거, 뭐 특수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계약 보증금을 받는데 계약 보증금 안 받는 것들은 5천만 원 미만짜리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 서류 이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표준 계약서하고 일반 용역 계약서 뭐 이렇게들 했고요. 주로 공무원 거들을 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지세라고 해서 보통 계약들 하게 되면 인지세 같은 것들을 첨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할 때 어떤 서류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 여기 쓰는 것들이고요. 하자 보수는 여러분들 하자라는 말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건설이나 이런 거 하고 나게 되면 보통 1년 정도 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자 보증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하자에 관한 것들인데 여기 써 있는 것이겠고요. 뭐 출연 계약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의 계약도 그냥 보시고요. 집행 실습인데 여기는 보시면 보통 홍보 책자 같은 거는 보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건데 계획 수립하고 품위 결제 받아서 계약 체결하고 지출 결제 받고 승인 받고 납품 검수해서 청구받으면 대가 지급하고 한다 이런 것이고요. 어, 인건비는 이것도 초청 강사가 어떤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계획 수립에서 방침 승인 받기도 하죠. 그래서 초빙 공문 보내고 강의 준비 받은 다음에 품위 결제해서 지출 결제 받고 지출 결제 이렇게 한 거고요. 우편료 같은 것들은 뭐 품위 결제 받고 지출 결제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임차료 같은 것들 임대차 기간 되면 지출 결제하라는 것들이고요. 다가비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법 학교법인 같은 데를 보시면 그 우선 처음에 지출결의서가 있고 그 뒤에다가 카드전표 내역서하고 품위결제 뒤에다 붙이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뒤에다가 입금정수기 품위결제라는 거고 구매계약 같은 거는 지출결의서 뒤에다가 청구지급 납품서 검수서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서 붙이라는 거죠.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여기도 하고요. 그 여기서 보다 자세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 가서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방에 써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없으면 10분 빨리 끝낼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